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계엄이 위헌 위법했다고 첫 판단을 내리며 계엄을 지켜본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수천만 원을 들여 비밀 사우나를 지은 정황이 포착됐고 영치금이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8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판결 소식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보통의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민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너나 할 것 없이 계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을 사실상 광주로 만들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뒤늦게 호소란 단어로 포장했지만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104명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법원은 비상계엄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을 한 이성복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액 사건에선 판결문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설명을 길게 담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송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 시민 측이 질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변론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물처럼 밀려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이긴 시민 쪽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저 비상계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이긴 시민들도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0,000 명이나 모였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벌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소한 시민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국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약 80억 원으로 지난해 공개 때보다 5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 했었는데
80억이나 있던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도 함께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앞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보다 5억 1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약 80억 원 중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73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비밀 사우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현금으로 줄 테니 공사대금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건식 사우나 디자인 시안입니다. 벽면과 바닥은 대리석과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벽에는 텔레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가 지난 2022년 12월 만든 겁니다. A업체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집무실과 연결돼 있지만 문이 숨겨져 있어 바깥에선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비밀의 문처럼 뭘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애시당초 설계가 들어간 거죠. 그쪽 발주처 쪽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A업체는 공사에 4,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A업체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천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했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매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공사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의심됩니다. 이게 관급 공사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스탑한 거예요. A업체는 불법이라는 판단에 공사를 거절했고 경호처가 지정한 업체에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을 맺어온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21g이었습니다. 하지만 21g이 관조공사에 참여한 게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우나 공사는 또 다른 업체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는 사우나 시설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불법 공사이고 현금을 주는 수상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처음으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서초동 집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바로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 자, 박현주 기자. 김 여사 일가가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의 집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그리고 김 씨 어머니 최은수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 측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김건희 씨의 모 최은순,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 위개발 사업 시행회사인 ESIND 사무실, 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오늘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회사가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혀 있습니까? 새로운 것도 있나요? 네, 일단 총 6가지 혐의인데 크게 3가지 의혹을 담았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및 건진법사 게이트,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입니다. 명태균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및 업무방해 등 기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현안 해결을 이유로 검진법사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2년 전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대기업들로부터 협찬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뇌물죄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검찰은 서면 조사만 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해당 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특검은 후원 기업으로 알려진 컴투스 홀딩스 사무실에 대해서도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특검이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다음 달 6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오늘 혐의 보강을 위한 증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다음에 김 여사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 핵심 측근 3명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의 행방은 물론이고 순방 때 차고 나온 명품 목걸이와 팔찌에 대해서도 추궁했는데 3명의 진술이 엇갈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3사람을 상대로 대질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수행비서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오전엔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후엔 정지원 전 행정관이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건희2 번호로 전성배 씨가 인사청탁 문자 보낸 거 맞나요?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로 샤넬백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입니다. 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 저장된 인물로 건진법사로부터 인사청탁 문자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육촌인 최승준 전 비서관도 같은 날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 2번째 소환입니다. 최 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돼 관저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함께 소환된 유경욱, 정지원 전 행정관도 모두 관저팀 소속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 김 여사를 조사하기에 앞서 핵심 측근 3명을 한꺼번에 부른 겁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2천만 원대에 달하는 샤넬백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의 행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까르띠에 팔찌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장신구에 대한 3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특검은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윤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일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걸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이미 소방청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고아 직원들을 상반된 진술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취재진 질문엔 입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합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JTBC를 비롯한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허 청장은 지난 23일 특검 조사에서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멀리서 본 게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하지만 실제로는 문건 3장을 직접 들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때 들고 있던 문건에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를 낮추고 싶다면 일본처럼 돈을 내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연쇄회담에 나섰는데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협상 전부터 급할 것 없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일본과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급해진 건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겁니다.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And so you can imagine what they were thinking when they saw that Japan made that deal. They were like, oh man. And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 관계인 상황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의미입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날 고위급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80분 동안 러트닉 장관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무역 협상 최종 결정권을 쥔 트럼프가 일본 사례를 들며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낮추려면 돈을 내놓으라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여기에 일본과 협상을 이끌며 즉석에서 투자 규모를 140조 원가량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가장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자동차 업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관세 여파로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쟁 상대인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먼저 15%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2분기 미국에서 49만 4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1년 전보다 15,000대가량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두 회사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차는 더 많이 팔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 관세 영향에 수익성은 나빠진 겁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손익이 7,860억 원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세 영향을 일부 흡수하기 위한 미국 시장 내 인센티브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관세 부과 전 낮은 가격에 차를 사려던 수요도 사라진 데다 9월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마저 폐지된다면 실적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이 관세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우리로선 큰 악재입니다. 만약 25,000달러의 차를 팔 경우 한국 차는 31,000달러, 일본 차는 28,000달러로 미국 시장에서만 34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현재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 기아차의 관세 부담액이 1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한국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물량이 좀 비율이 많습니다.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는 좀 더 많은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LG전자 역시 철강 품목 관세 등의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상태. 우리 협상단은 예정보다 방미 기간을 늘려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적극 나서줘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재계 수장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번 주 저녁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집중 호우 기간을 빼면 거의 매일 재계 수장들과 만난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패키지 딜을 언급했는데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그 직후부터 미국 투자에 키를 쥐고 있는 재계와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의선 회장과 가장 먼저 만난 것도 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관세를 낮출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관세가 투자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재계 안팎에선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삼성과 D램 세계 1위 SK 하이닉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화 등이 준비한 투자금은 약 1,000억 달러, 130조 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치는 최대 4,000억 달러, 약 550조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미국과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협상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과 별도 채널을 통해 미일 협상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 시장 확대 관련 사안도 현재 협상안 논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SPC 삼립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거냐고 질타하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SPC 경영진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았습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죠.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공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제빵기계에 끼어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근무 방식을 꼬집으며 경영진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특히 SPC 계열사에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두 새벽 시간대였던 건 저임금 때문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그래서 저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많고요. 송곳 질문은 3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SPC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목숨을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SPC 측은 간담회 이후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야간 근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JTBC는 어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무더기로 외유성 일정이 담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출장이 누가 갔고 어떤 관광 일정에 참여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모두 제출하라고 각 공공기관들에 요구한 겁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최신 감사 기법 등을 배우는 학술 행사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회 일정만 빼곡한 공개 일정표와 달리 JTBC가 입수한 비공개 일정표에는 관광 일정들이 가득합니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토론토 시내를 돌아보고 북미 최대 위스키 증류소 단지였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등을 방문합니다. 다음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크루즈를 타고 폭포가 보이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날엔 아울렛까지 들르는 그야말로 관광 일정표입니다. 첩보 작전 마냥 관광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SNS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은 일체 공유하지 말고 조심히 살자. 어제 JTBC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오늘 오전 산하 공공기관들의 참석자 이름과 직급 등을 알려달란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도 나섰습니다. 56개 공공기관의 출장 계획서, 예산 집행 내역 등과 함께 실제 일정을 공개 일정표와 비교하며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JTBC 보도가 나가자 참석했던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은 관광 일정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폭포를 가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캐나다 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던 인원이 꽤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문제 출장을 다녀온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부터 전직 의원, 또 윤핵관 의원의 측근까지 상당수가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란 논란이 일었던 인물들입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캐나다 출장 참석자 중엔 전직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류지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입니다. 연금 관련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류지영 감사 직무수행 실적 요구했어요.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감사실 직원들한테 똑 돌린 것을 수행 실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결제원 이두아 상임감사도 18대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홍지만 상임감사도 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은 더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차순호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경순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도 캐나다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권통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는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오히려 외유성 일정이 담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는 대표적인 정치권 낙하산 자리로 통합니다. 이들은 각 기관에서 임원 대우를 받으며 평균 1억 6천여만 원의 연봉도 받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JTBC에 학술 행사에만 참석했고 관광 일정엔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JTBC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특히 계엄 이후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진 54명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이 낸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건데 상당수가 엉터리였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자소서를 채우거나 아예 자소서도 없이 반쪽짜리 이력서만 내는 식입니다. 최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4명. 이 중 23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이후에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곳곳에서 벌어진 건데 이 인사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지난 2월에 임명된 박정현 코레일 유통대표이사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언급하며 언론사 간부로 일하던 시절 정전 사태를 해결했다는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나서서 구조를 진행한 뒤 구조 매뉴얼을 만들었다 설명합니다. 국무총리 대변인 시절엔 의뢰 생활을 했다. 인간적인 성숙함을 키우는 좋은 시간이라며 직무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유통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반장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한 인사인데 유 장관이 만든 영화 제작사 대표 출신이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재단 사장직에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을 지낸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오타가 적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보온성으로 윤석열 또는 그 정권과 친하다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계속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기관장은 54명 중 12명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보온성 알박기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더위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찾은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에 저희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바닷가라서 시원해 보이기는 한데 그것도 많이 덥다고요? 네, 오늘 바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다면 와, 정말 덥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곳 강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강한 햇볕 때문에 얼굴이 계속해서 화끈거렸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여전히 이곳 경포의 기온은 28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해안가를 비롯해서 이 태백을 뺀 강원도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더위를 피해서 강원 지역 83개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8만 6천 명 넘는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물이 가까이에 있고 또 바람도 조금 불어서 도심보다는 시원한 편인데요. 피서객 한 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여기 길 하나 두고 저쪽 길만 건너도 조금 더운 느낌이 있는데 바닷가 근처는 전혀 덥지 않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네, 더위가 그런데 밤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26.9도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삼척도 25.6도로 두 곳 모두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은 닷새, 삼척은 나흘째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엔 강릉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밤에 잠자는 것도 좀 힘들고 일하고 들어가서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좀 짜증스럽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네, 밤에도 덥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이 해수욕장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포 해수욕장도 내일부터 밤 9시까지 야간 운영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주말이라 강원도로 피서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도 덥습니다. 이 기상청은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이 피서철 하루 평균 31만 대의 차량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동해안으로 오는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고요. 피서지에서는 물놀이 사고 없게 안전수칙 꼭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7월인데 벌써 2,000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 서울은 38도를 넘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할 수도 있어 더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나무 그늘 밑에 세워보지만 도로 위에서 종일 달궈진 탓에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온풍기를 튼 것처럼 열기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나 버스에서 나오는 열풍도 굉장히 좀 심합니다. 햇볕을 막기 위해 팔토시와 손수건, 마스크가 필수인데 꽁꽁 감싸다 보니 땀으로 젖은 무릎 뒤는 땀띠로 물들었습니다. 땀띠는 여름마다 거의 달고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랑 이쪽 하체 위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 보면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습니다. 일단 머리 아프고요. 토할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디가 피해서 좀 앉아있던가 그래야죠. 아니면 쓰러질 것 같아요.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까도 계속 다니다가 너무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쉴까? 쉬면은 좀 돈을 못 벌 것 같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온열질 환자가 116명 발생했습니다. 올해 온열질 환자가 벌써 약 2,100명인데 지난해에 비해 2.7배 늘었고 사망자는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겹겹이 덮고 있는 두 개의 고기압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데다 한반도 서쪽으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폭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 덥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8도까지 치솟습니다. 관측 이래 서울에서 가장 더웠던 7월은 1994년 38.4도. 내일 이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진입해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올해 들어 공군이 벌인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오키나와 현의 지역 언론이 촬영한 가데나 미 공군기지 활주로입니다. 서 있는 비행기에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다국적 훈련 참가를 위해 괌으로 향하던 공군 C-130 수송기입니다. 악천후 중 비행하다 연료가 급격히 떨어져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가기 전 비행 계획과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걸 제때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이륙 후에야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 영공 통과를 승인받지 못한 걸 알고 우회 경로를 택한 상태였습니다. 계획된 경로로 비행했다면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하는 상황도 없었던 겁니다. 공군 관계자는 영공을 통과하겠다는 메시지가 일본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한국 공군기에 대해 긴급 발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며 한국 정부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군 내에서는 공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은 올해 초 경기도 포천의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지난달 미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활주로가 아닌 길에서 이륙 시도를 하다 전투기 한 대를 파손시켰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중동 국가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따로 수행을 맡기는 사설 의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대사관이 돈을 안 준다, 라마단이라 결제가 늦는다, 핑계를 대며 직원들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시모 씨는 사설 의전업체에서 수행기사로 일했습니다. 주 고객은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랍 왕정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공식 행사는 물론 백화점 쇼핑, 병원 진료 같은 호화로운 사적 일정까지 밀착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일해오던 심 씨, 지난해 5월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받아야 할 임금은 2,200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국가들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라마단이라서 피드백이 늦어서 더 늦은 거예요. 저도 속 타는데 어떡하겠냐고.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 사우디 왕자가 지금 가방 싣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대사관에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취재진은 업체 측 주장이 사실인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늦어지는 것조차도 거의 없거든요. 작년 5월 거를 대사관에서 지불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대사님 선에서도 용납 안 하시죠. 참다 못한 심 씨는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업체로부터 임금 체불이 인정된 피해자는 심 씨를 포함해 최소 5명입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이 아파할 때, 누가 아플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손을 빌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고 해서 너무 속상했죠.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를 임금 체불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취재진에 착오가 있었다며 차례대로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조 씨는 경찰에 자신은 원래 착한 사람이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조모 씨는 범행 당일 아들의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도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해온 총기를 가지러 차로 향했습니다. 조 씨는 차 안에서 40여 분간 머물렀는데 이때 범행을 할지 갈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인 아들은 왜 이렇게 안 오세요라며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간 조 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그동안 범행 동기로 가정불화를 언급해오다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월 300만 원씩을 지원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아들에 대해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씨의 주장이 실제 범행 동기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주장한 경제적 부분과 관련해 생활비를 끊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던 지인을 쫓아간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다른 가족과 지인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정부가 의대생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을 줄여주고 세금까지 써가며 의사 시험을 추가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압축 수업을 받고 일부는 6년 과정을 5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은 사과 없이 행정적, 재정적 특혜를 받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의대에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압축 수업과 조기 졸업 등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인정하면서도 의사 배출 공백 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복귀와 교육이 우선이라며 재발 방지책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은 벌써부터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책은 이미 운영 중인 신고센터와 실효성 없는 서약서뿐이기 때문입니다. 평판이든 과정책이든 성적이든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감이 그래서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만드는 것, 성적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 자체의 조치가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수련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공식적으로 특혜성 요구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입역 연기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었던 의정 갈등의 끝이 특혜 논란으로 마무리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식을 가진 당원과 국민이라면 납득 못할 사태였다고 질타하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한밤중 후보 기습 교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은 당 선관위와 지도부가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당무감사위는 상당한 사유를 마음대로 해석한 불법 행위라고 결론했습니다.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원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던 사항도 아니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겐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30여 개를 미리 준비하게 한 뒤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동안만 접수받은 점, 이후 무리하게 당원 투표까지 붙인 점 등을 지적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결정하면 당원들은 당연히 이를 추인해 줄 거고 따라올 거다.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당무감사위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당시 비대위와 선관위 수장이었던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이 이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하는 등 당사자를 비롯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까지 곧바로 반발에 나선 가운데 최종 징계 여부는 당 윤리위에서 정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최종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보수 유튜버도 허하라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어제 뉴스공장 그리고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세 매체 가운데 두 곳에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 매체를 두고 친명 유튜버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친명 나팔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 보수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은 고려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이 새 매체에 맞대응을 하는 차원이라면서 이 신의 한수 그리고 고성국 TV, 펜앤드마이크 등을 뭐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 네. 매체도 출입을 시켜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건데요. 네. 자, 대통령실 보도지원 비서관실은 이 앞서 이 매체 세 곳을 선정한 기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포함된 매체 가운데 등록 요건에 맞고 그리고 출입을 신청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직접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90여 개 언론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3개 매체, 그러니까 신의 한수, 고성국 TV 그리고 펜앤드마이크는 모두 회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출입 기자 등록 첫 번째 조건부터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새롭게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 포함된 3곳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처럼 뭐 단순 유튜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뭐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안 의원이 출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이 3곳의 경우에는 펜앤드마이크 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 신의 한수, 고성국 TV는 이 문체부 정기 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 언론사 정보 검색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사로 등록이 된 곳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통령실은 이 취재력과 보도 실적 그리고 공익성 등을 갖추었다면 보수 성향의 매체도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수해 복구냐 정비냐입니다. 자, 지난 21일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후보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폭우 피해가 컸던 충남 예산을 찾아서 이 복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네. 같은 날 같은 당 소속 이 정일영 의원은요. 당 지도부가 간 예산이 아니라 충남 당진을 찾았다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진도 뭐 비 피해가 컸잖아요. 맞습니다. 이 충남 당진 정일영 의원의 고향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향이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고요. 자, 정 의원은 급하게 수해 현장에 와 있다라면서 이렇게 삽과 예초기를 들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막힌 수로를 뚫어주고 풀을 잘라주고 이 비가 앞으로 더 많이 내리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뒤에 그 예초기로 작업을 하던 곳 보셨을 텐데요. 바로 네. 이곳 정 의원이 소유한 농지였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요. 정 의원은 당진시 성목면 일대 11필지 약 4,000제곱미터의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곳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해 복구가 아니라 개인 농지에 가서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정 의원은 이 신속 복구라는 해시태그, 그러니까 복구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진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었는데 당시 설명한 걸 보면요. 당진 읍내는 피해가 컸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당진시 이 당진 어시장,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당진 어시장 네.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네,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정 의원 또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정 의원은 읍내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읍내가 아니라 이 정 의원의 표현을 뭐 빌려보자면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은 살던 동네를 뭐 일종의 정비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요,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 자기 밭 정비의 셀프 공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정 의원에게 직접 한번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JTBC와 통화를 했는데, 자, 풀을 그대로 두면 폭우시 이 고향집 밭 밑에 살고 있는 할머니 댁으로 물길이 덮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정비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일부 보도에서는 이 당시 현장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 관련해서 정 의원은 보좌진은 간 적도 없고 혼자서 작업을 했다라고 했고요. 뭐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치 수해 복구 활동을 한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좀 오해를 살 만한 일인 것 같다라면서 현재는 삭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문제 갈등이 급기야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로켓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이틀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다연장 로켓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을 뿜으며 날아갑니다. 폭격을 맞아 쑥대밭이 된 태국의 건물에서는 다친 사람이 엎여 나옵니다. 국경 분쟁 문제로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틀째 국경지대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km의 국경 분쟁 지역을 따라 최소 12개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민간인 14명과 군인 1명 등 모두 15명이 숨진 가운데 캄보디아도 1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국경에서 대피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ไม่อยากให้มีสงครามนี้นะไม่อยากให้มีการรบกันแต่ว่าอย่างว่าแหละมัน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ผู้หลักผู้ใหญ่ผู้นำของบ้านเมือง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หลายๆฝ่ายทำให้เกิดสงคราม 이번 전쟁은 일시적 갈등이 아닌 100년 넘게 이어진 영토 분쟁이 원인이 됐습니다. 두 나라는 1907년 프랑스가 임의로 설정한 국경선을 두고 대립해왔는데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패통탄 태국 총리와의 통화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훈센을 삼촌으로 부르며 자국 군부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패통탄 총리가 보복 조치로 국경을 폐쇄해 훈센 총리의 재정 기반인 카지노 관광을 막으면서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와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 참패 이후에도 버티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거취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도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새 총리 후보로 극우 성향의 인사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본인은 연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もう結果的にこれを考えれば即時の退陣というのが必要であるという声が大多数を占め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もそも石破体制が続くことこれ自体がですね政治の停滞をまさに停滞をするその象徴そのもの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위한 의원총회 서명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등 전직 총리들 역시 이시바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조기 퇴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대로 퇴진이 이뤄진다면 정권 보수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쌀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뼈 있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その石破総理の責任感自体も疑問されてしまうようなそういった発信は全くプラスにならないとそういった思いです.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전보장 담당상도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야수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는 것은 물론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마저 부인하는 극우 정치인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온건파로 불렸던 이시바 총리가 이대로 물러나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프로야구는 1000만 관중을 넘어 1200만 관중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죠. 그런데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났습니다. 경기 뒤엔 늘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청소 노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치우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성이 가득한 이곳.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경기 보랴 응원하랴 바쁜 와중에도 빠질 수 없는 건 음식과 술. 과연 잘 먹은 만큼 잘 치웠을까요?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외야석에는 관중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맥주캔부터 음료수 페트병, 먹다 남은 핫도그, 심지어 이쪽에는 이 떡볶이를 그대로 국물을 있는 채 버리고 가서 이렇게 쏟아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버리는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툭 버리고 가는 한 관중.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버렸길래. 다른 구장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취재진에게 되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하나둘 모여 결국 쓰레기통 주변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용도별로 분리해놓은 쓰레기통은 소용이 없어진 지 오래.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인 것 같은데 이곳에 버젓이 이렇게 종이 박스를 왜 버리는 거죠? 이 모든 걸 치우는 건 12명의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관중이 빠져나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물과 쓰레기 봉투가 담긴 배낭을 메고 청소합니다. 거기 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준비해 갖고 다녀야죠. 이렇게 안 하면 못 끝나요. 이날 밤 기온은 28도. 무더위도 이 힘듦에 한몫합니다. 더워요. 엄청 더워요. 이거 안 하면 눈에 들어가요. 땀이 줄줄줄 들어가요. 의자 사이사이로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허리를 계속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칠 편이 없어요. 네, 맞아요. 꼬치 같은 건 위험하기도 합니다. 있잖아요. 큰 거 찔려요. 잘못하면. 안 찔리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 패치도 문제입니다. 이게 바닥에 묻어갖고 떼기 힘들어요. 이렇게 내야석을 청소하고 나니 2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로 나와 본격적으로 쓰레기 산에 파묻혔습니다. 용도별로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와 음식물이 뒤섞여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여기다 부어버려요. 관객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집어넣고 가요. 음료가 든 채로 버려져 바닥은 이미 흥건합니다. 바닥 청소까지 추가됐습니다. 완전 물 받아요. 음료를 분리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건 덤. 이들은 주 6일 깨끗한 야구장을 위해 밤새 이렇게 치우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제일 힘든 거요? 다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분리 자체가 힘들어요. 24,000여 명이 다녀간 흔적은 8시간을 치워야 겨우 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 버릴 때 단 몇 초만 들여서 이렇게 잘 분리배출을 한다면 이 무더위 속 청소 노동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헤매는 시간은 조금 더 짧아질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 지난해엔 와이스, 올해는 리베라토. 한화 팬들의 행복 야구를 가능하게 한 이름들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한 달 반 계약을 했다가 워낙 잘해서 정규 계약까지 따냈는데 리베라토를 홍지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외야 멀리 날아가는 타구를 리베라토가 몸을 날려서 낚아챕니다. 문동주가 고맙다며 검지를 치켜 올리자 리베라토는 엄지를 내보입니다. 방망이는 식을 줄 모릅니다. 밀어쳐서 좌익수 쪽을 찌르고 다음엔 잡아당겨서 우익수 쪽 구석을 꿰뚫습니다. 안타를 치면 약속하듯 손가락으로 독수리 발톱을 그리던 한화 선수들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리베라토의 세레머니를 따라합니다. 엄청 잘하고 있죠. 말해 뭐예요? 플로리얼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리베라토는 21경기에서 4할에 가까운 타율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수 와이스가 그랬듯 6주짜리 단기 계약을 결국 정규 계약으로 바꿔놨습니다. Pues obviamente ella, tú sabes, porque ya algo que habíamos pensado, pero todos se alegraron, obviamente. Fue una buena noticia. 팬들은 러브레터, 리베로또, 리트리버, 치차리토까지 이미 많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Sí, me habían dicho ya un par de los muchachos aquí, de los compañeros míos. No, es algo como divertido, o sea, el Libeloto es mi segundo apodo más, como que más me gusta, pero el primero es como los veletes que me dicen y ese es como que me gusta más entre todos. 정식 계약 첫 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도 전했습니다. Y lo segundo es llevar un campeonato a nuestra ciudad, que
yo creo que ya sabrá que se lo merece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TBC 홍중입니다. 폭염을 피해 들어온 걸까요? 하루 전 고척돔에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경기 중 비두기를 쫓느라 선수도 경기 요원들도 땀을 뺐는데 야구장에 유쾌한 소동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더위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지만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낮더위뿐만 아니라 밤더위도 더 심해지겠습니다. 또 한 번 폭염 경보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는 되도록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6도로 오늘 밤에도 밤잠을 방해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36도, 대전 37도로 특히 서쪽 지역의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폭염의 절정기가 지난 뒤에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